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회학 강의하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종교사회학은 종교와 사회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회복과 통합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에 대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3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또 사망자도 100만 명에 이르면서 전 세계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요. 한국의 경우에 6개월 이상 예배당 예배가 제한이 되면서 교회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큰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위험 요소는 인류 사회에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전염병이 인간들을 괴롭혀 왔고요. 또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인류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가까이로는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라든지 또 그 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든지 또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또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 백이 위험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줄어들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사회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 발전은 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찰과 반성 없이 근대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환경 파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사회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요소는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오히려 더 크게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이 일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everyday life라고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운 틀에 박힌 삶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려고 우리가 여행도 계획하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이 일상 자체가 멈추게 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새삼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일상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일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종식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다양하게 지금 변종들이 나오고 있어서 바이러스 백신이나 또는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종식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삶, 바이러스와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에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언택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2년 전쯤에 새로 만든 단어인데요. 사실상 영어권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라고 하죠. uncontact나 non-contact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언택트란 말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방식이 얘기가 되면서 이제는 코로나 뉴 노멀이란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란 말은 말 그대로 새로운 일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말도 코로나 때 많이 쓰게 되었지만 코로나 이전에 이미 10여 년 전에 미국발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 오랫동안 저성장 시대가 될 것이고 잘못하면 큰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 아프면 쉬어야 되고 자기 건강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언택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상품을 주문하더라도
온라인 방식, 모바일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더 가속화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되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고 또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들이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영향이 더 가속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어떤 상품점도 등장하게 되었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아마존 고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마트에도요, 사람이 없이, 일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신용카드로 확인하고 들어가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사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온라인에서나 가능하던 것이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무인 판매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술적으로는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단지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되게 되면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기존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큰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로 일자리의 감소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다 개발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비대면 상황이 앞으로 더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더 약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사회학계에서는 그 사회자본이란 말을 아주 중요하게 쓰고 있는데요. 신뢰와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사회관계가 화폐 자본만큼이나 강력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한 그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만 이분이 몇 년 전에 나 홀로 볼링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의 요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볼링을 많이 즐겨서 쳐왔는데 과거에는 단체전을 하고 동호회를 하고 리그전을 하고 단체로 이 볼링을 치면서 아시는 것처럼 볼링이 이렇게 격렬한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볼링을 치면서 음식도 나누고 대화를 많이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나 농구를 하면서 격렬한 스포츠를 하면서 안부를 묻기는 쉽지 않지만 볼링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회 관계가 잘 만들어지던 것이 이 볼링이었는데 요즘에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나홀로 볼링족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 자본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트남이 좀 가능성 있게 보았던 것이 바로 교회였는데요. 교회는 매주마다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좋은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잘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에 따로 모이기도 하죠.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하는 다양한 소모임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이 교회라고 퍼트남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특별히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정보화 사회에서는 비대면 상황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관계가 약화되는 것도 큰 어려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끼리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 또 신조어가 새로 등장했죠.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느끼는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 공포심,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 55%가량이 실제로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또 그 이후에 2개월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비율이 70% 가까이 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지금 존립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유사일에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연구가 있는데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써서 이미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대충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처음에 기독교가 등장했을 때 신흥 종교였던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신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성장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의 전염병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이교도들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자기들의 입장을 정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을 그냥 기피했고 환자들도 돌보지 않았던 데 반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전염병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해를 했었고요. 또 이웃사랑의 규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들도 이 전염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그러나 성심껏 환자들을 잘 돌보는 것만으로 해도 이 전염병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고 이것들이 이교도들과 차이를 보이면서 초기의 기독교가 성장하는 데 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아마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긴 시간의 차이도 있고 당시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회학에서 말하는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초기에 아직 종교로 성장하지 않고 체계적인 종교로 자리 잡기 이전의 초기 기독교는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그냥 쉽게 순수하게 단순히 실천할 수 있었던 데 반해서 하나의 기독교 왕국을 이뤘던 중세 시대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들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또 사망자를 늘리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본을 따라야 되는가 하는 것은 자명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많은 사회학자들이 전염병은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염병이 사람을 가려가면서 걸리게 하진 않습니다. 부자들은 피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서 병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더 전염병에 취약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회학자들의 연구가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런 신체나 질병이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도 이런 여유 있지 못하고 재산이 많지 않은 또 자신들의 어떤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전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천정부지로 오르는 마스크를 구입하지도 못하고요. 손 세정제를 사기도 어렵고요. 또 오랫동안 줄을 서서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살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은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드시 의무화로 되어 있는데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쓰다 버린 마스크를 주워서 빨아다 쓰는 이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들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요트나 큰 유람선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내가지고 이 병이 완전히 잡힌 다음에 안정화된 다음에 나오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잘 알려진 것처럼 전 세계 제3세계에서는 이 확산되는 질병에 대해서 도저히 보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공공의료도 거의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에 따라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코로나19보다도 대출금이 더 무섭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고용 형태라든지 직종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그 소득 감소라든지 타격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교사역을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또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가 흔히 공공종교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교회의 공공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그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사실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종교인들이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설파하기도 하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제한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공동체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굳건하게 잘 회복을 하고 또 이 사회에 대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미셔널 그룹으로서의 교회, 미셔널 그룹의 연합으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만, 또 이것이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사회단체나 조직처럼 제도화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처럼 규모가 커진 대형 교회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반 관료제 조직처럼 변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료주의라고 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우리는 관료제적인 그런 특성들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능하다면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 소규모 공동체 연합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자면 교회 조직 자체도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가 되어서 정점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필두로 해서 다양한 직분자들이 위계서열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서고 그들이 다양한 소모임들을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소그룹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또 신앙생활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건강한 공동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와 사회에서는 더욱더 대규모 집회나 공식 모임보다는 이런 다양한 소그룹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흔히 스몰 토크라고 하는 게 이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 소모임조차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소모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대규모 집회나 대중 집회가 더 큰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소모임으로 모였을 때 방역이 느슨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까운 친밀한 소규모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안전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친숙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풀고, 또 우리가 그 소그룹 모임을 할 때는 같이 음식을 나누는 일이 많이 있죠. 어떤 그 소그룹 모델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걸 아예 필수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칫 전염병이 확산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소그룹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방역에 계속 신경을 쓰고 마스크를 잘 쓰고 되는 대로 지금 음식은 나누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소모임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그룹의 구조는 기존의 교회에 다양한 구역이나 속회가 있었지만, 이런 전통적인 구역이나 속회와는 좀 다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칫 이런 구역이나 속회가 교인들을 관리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용이 되어 왔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발적인 형태의 소그룹들은 이 안에서 다양한 민주성과 자주성과 참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룹의 어떤 집단 역학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 소그룹이 주로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교인들끼리만의 소그룹 모임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소그룹으로 운영이 된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와 사회,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시민사회와의 어떤 가교 역할,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소그룹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몇 년 전에 이 교회 소그룹에 대해서 연구했던 로버트 우스노우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는 이 소그룹이 실제로 시민 결사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 전체의 한 40% 정도가 다양한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교회 소그룹만은 아니고요. 미국 사회에 있는 다양한 소모임, 동아리 모임들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인격적인 변화와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나 사회 정의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원봉사에 참여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만 그때 제 박사 논문 주제가 소그룹이었는데요. 이런 미국 학자의 연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을까? 물론 이제 제 연구의 가설은 차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만,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인식이 차이 있고요. 고독감이나 우울감에서도 차이를 나타냈고, 특별히 이웃을 도와준 경험, 사회에 대한 관심 이런 데서도 작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이 위험한 상황에서 신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 요소 자체를 줄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위험 요소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이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우리 사회를 더 신뢰 관계가 촘촘하게 짜여지는 어떤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아갈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소그룹을 통해서, 소그룹 안에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또 한편에서 건실한 기독 시민이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연구도 이미 오래전에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교회를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의 교회가 단순히 신앙 모임만 관장하고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민주주의 학습장으로서 역할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비슷한 연구를 하고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만,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의 훈련이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또 의미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운동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민자치 운동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 관련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쓴 다음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마을이 있느냐? 지금 서울과 같은 이런 메가시티에서 마을이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마을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옛날 골목길이 있는 그런 마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마을은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추상적인 의미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민들이, 시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그 장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을이 얼마나 더 푸근하고 편리하고 인간미 넘치고 공동체적인 환경이 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요. 이 위험 요소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아주 불확실한 상황에 살고 있는데 이 마을에서 공동체를 만들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코로나로 인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비슷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와 생태계 교란이 이런 문제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재난은 계속될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전 인류가 이미 30여 년 전부터 92년도에 했던 리우 회의가 아주 유명합니다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성장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발전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느냐?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룬 선진국에서는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지만 아직 발전을 해야 되는 소득 국가라든지 저개발 국가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류 전체의 공동 운명이란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을 공동체 운동에서도 중요한 어젠다가 되고 있고 또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을 공동체 운동에 앞에 말씀드렸던 교회 소그룹이 또 중요한 역할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교회 소그룹은 기독교 시민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교회와 사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의 소그룹이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소그룹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필요를 알아야 되고 지역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를 조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상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전 교인이 함께 하기보다는 특별히 이런 전략팀을 구성을 해서 이 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사회를 조사하고요. 또 실천 주제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재정을 5%든지 10%든지 할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시혜적인 차원이나 일회성으로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책임 봉사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마을 공동체 운동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돼 있고요.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지방에 있는 지역 공동체들, 마을 공동체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계에서도 짧게는 한 5년, 길게는 한 10년 전부터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마을 교회가 한국 교회의 대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공동체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우리 사회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데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이례적인 이벤트적인 그런 행사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아주 긴급할 때 긴급 자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참여를 하고 우리 마을을 보다 공동체적인 환경으로 만든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교회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이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취약한 계층들이 더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이것들을 단순히 어떤 시혜적인 차원이나 또는 이례적인 차원에서 이벤트식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교회가 이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그런 활동들을 좀 더 체계화하면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교회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